얘들아 반갑다. 요새 조국 사태 핫하지. 나는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, 마치 이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주 좀 기이한 가족이다.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을까? 어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는데,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. 조국 사태는 나한테 그렇게 새롭지 않다. 왜냐하면 이때까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월드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는 그렇게 새롭지 않고,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해당하는 4명의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,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는 장자크 루소. 이 사람은 근대 교육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, 프랑스 혁명이 이론적 토대를 놓았고, 또 계몽주의 아이콘이다 이런 사람 유명하고, 그다음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칼 마르크스, 레닌, 체 게바라, 이 4명이 떠올랐고, 그래서 오늘은 이 4명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지도자는 좀 믿고 거르자. 좀 이런 이제 분명한 기준점과, 그 다음에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인가,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한다.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점으로는 뭐가 있냐면은,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다. 무슨 종교적 신념이냐? 바로 이 국가라는 신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려 했던 사람들이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노동과는 전부 다 거리가 멀었어.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개혁하려고 했었던 어떤 영역에 대한 권위와 어떠한 실제적인 경험 같은 게 거의 전무했었던 사람들이다.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으로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추상적인 인류애라고 하는 것에만 미쳐있지,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랑이 없었다. 좀 이런 세 가지 큰 공통점 아래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,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얘기를 하자면은,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. 태어나자마자 5일 만에 엄마가 죽고, 그 다음에 아버지도 떠나고, 그리고 전전 긍하면서 살다가, 근데 또 재능은 있으니까 어떤 두각을 나타내긴 했는데, 근데 이 사람은 강한 자기 연민과 나르시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, 야, 나처럼 이 세상에 불안한 사람이 있을까? 이런 이제 자기 연민과 어떤 이런 인간론에서 출발해서 어떤 이런 그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유아적이고 아이 같은 이런 그 사람은 누가 보살펴야 되는가? 바로 국가. 그 대한제시가 국가란 말이야. 그리고 두 번째로 칼 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류 사회의 법칙을 알아낸 것 같아. 그리고 인간은 경제적 평등만 충족시켜주면은 유토피아가 올 거야. 인간의 가장 실제적인 니즈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니즈는 바로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경제적인 거다. 먹고 사는 문제. 그것만 평등하게 해주면은 바로 유토피아가 올 거다. 천국이 올 거다. 근데 그 주체를 바로 당과 국가로 설정해버렸단 말이야. 그리고 세 번째로 레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주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굉장히 금욕적이고,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러시아 땅을 보면서 많은 농민들을 내가 구원해줘야겠다, 국가라는 주체로. 근데 이제 이것을, 이 허상을, 이 허구를 꿰뚫어보는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, 다르게 말하자면 종교인들인데, 진짜 종교인들.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레닌이 가장 무서워했고 경계했던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냐면은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야. 이 사람들이야말로 공산주의 허구를 잘 꿰뚫어보고, 또한 레닌이 봤을 때 마치 거울처럼 자기랑 비슷한 동기로 움직이는 라이벌들이기 때문에 가장 경계했다. 그리고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는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이, 이 불쌍한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느냐, 바로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와 그리고 서구 문명 때문이다.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의 투쟁이 바로 이 문명에 관한 어떤 전투였고, 그렇기 때문에 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다니면서 이 사람이 혁명을 한 거지. 근데 그 동기의 저변에는 바로 국가와 당을 통해서 이 약자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단 말이야. 자,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동과는 거리가 멀었다. 루소 같은 경우를 먼저 보자면은, 이 사람은 평생 자기를 후원해주는 여자들 돈으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먹고 살았고,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리고 인류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떠들어댔지만은 정작 자기는 노동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도 없고,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절친 엥겔스가 후원해주는 돈 아니고는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고, 그리고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대학 시절에, 야 마르크스,
너 돈 좀 벌어라. 돈 왜 이렇게 헤프게 쓰냐.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, 그리고 마르크스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촌철살인을 하는데 내 아들이 자본에 관한 글을 쓰기 전에 자본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.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해서 인류 사회 법칙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돈 관리도 하나 못하던 사람이었어. 그리고 이제 레닌 같은 경우에는 레닌의 어머니가 야 레닌아 나가서 돈 좀 벌어라 농사일이라도 좀 해 이런 말에 코웃음을 쳤어. 자긴 그런 거 안 한다고. 그러니까 직업이 그냥 혁명가야. 직업이 혁명가. 그리고 평생 저널리즘으로 입으로 말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고.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체게바라 뭐 긴 말이 필요 없지. 그냥 직업이 혁명가야. 혁명가. 직업이 혁명가.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, 이 세 번째 공통점을 좀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마칠까 하는데,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교육은 이래야 된다, 인간 이래야 된다, 뭐 말은 많이 했지만,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테레즈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5명을 갖는데, 이 아이 5명을 전부 다 고아원에 버려버렸어. 당시에 고아원에 도착한 아이들의 절반은 1년 안에 전부 다 사망하고 혹시나 살아남더라도 전부 다 불황자나 범죄자가 된단 말이야. 그리고 레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2년만 있을 뿐이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 감정 같은 게 없었던 사람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 이론에서 이 규정하고 설정하는 이 전통적인 부르주아 계급이 러시아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혁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혁명을 그냥 일으키는 거야. 그냥 없는 계급을 설정하면서. 근데 그 다음에 소련이 뭐 어떤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뭐 다들 잘 알 테고, 그리고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는 낭만적인 혁명가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쿠바 혁명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가차없이 죽여버렸단 말이야. 소녀도 죽이고 소년도 죽이고 임산부도 죽이고, 그리고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이 쿠바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체게바라의 명령하에 14,000명이나 죽었단 말이야. 그래서 카스트로가 체게바라를 기용한 거는 뭐 의사 출신의 낭만적인 혁명가 이런 게 아니라 눈도 깜짝 안 하고 사람을 잘 죽여서 그러는 거야. 그리고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인류 사회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류 사회는 어떻게 끝날 거다 이런 종말론을 얘기한 사람인데, 이 사람이 과연 이런 거대 담론을 말할 자격이 되는가 라는 거를 이 사람의 가정을 좀 살펴보자면은, 이 사람의 어떤 이 자식들은 전부 다 끔찍하게 죽어. 뭐 어렸을 때 그냥 뭐 죽거나 끔찍한 위생 상태 때문에 병에 걸려 죽거나, 심지어는 이 사람의 두 딸은 자기 남편들이랑 동반 자살을 해.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 무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다녔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어. 근데 딱 한 사람을 나중에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? 마르크스 집안에서 일하던 하녀야, 하녀. 마르크스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무보수로 착취당하던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집안에 있었다.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, 야, 나한테 남은 딸들은 내가 글 쓸 때 조수로 일하는 거 빼고는 쓸모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. 근데 내가 정반대되는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줄게. 누구냐면은 바로 이 미국의 부통령이지,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딸인 이 샬롯 펜스가 책을 쓴 게 있는데,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레슨 뭐 이런 책이야. 근데 이 책의 서문을 보면은 아주 인상 깊은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, 이미 이 딸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말로 했던,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줬던 간에 그런 딸로서 받았던 그런 인상 깊은 그런 레슨들을 한 페이지에 한 구절씩 써가지고 아빠한테 작은 책자로 선물했단 말이야. 근데 그 리스트 중에 몇 개를 좀 얘기하자면, 첫 번째, 모범이 되면서 좀 리드를 해라. 삶의 모범이 먼저 돼야 된다. 말만 하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캐셔, 이 계산대 직원들이지, 계산대 직원을 헤이, 야,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름으로 불러라.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레슨이 있단 말이야.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인류애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에 미쳐 있는 채로 주변 사람들을 하나도 돌보지 않은 어떤 이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깨끗한 정신 상태는 개인을,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다. 그리고 뭐 가족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남다, 이런 뭐 중요한 이제 삶의 레슨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어떤 구절들이 있냐면은, 내가 자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아빠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, 뭐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, 아버지는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왔다. 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. 나는 크리스천이고 보수주의자며 공화당원이다. 그리고 그 순서대로다. 이렇게 말을 하는데,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
이게 무슨 의미인지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다. 정치면 된다. 국가면 된다. 정치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. 근데 실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런 유형과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. 아무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?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 올바른 사회란 무엇인가?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아는 거는 얄팍한 경험과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이런 게 올바라야 되고, 그리고 작은 것부터 주변부터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국가도 돌아볼 수 있는 거야. 과거의 경험, 지식, 트라우마, 미운 감정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만 머리에 꽉 찬 그 지도자로는 이제는 안 된다. 아무튼 우리 안에 어떤 지도자는 되고 어떤 지도자는 안 되는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, 이런 얘기를 좀 했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. 가라 간다.